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한국국가보훈처가 LA 카탈리나에 위치한 흥사단 옛 본부단소 매입을 통해 보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미김 얼바인 부시장이 얼바인 시장직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남가주 한인단체들이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LA와 뉴욕은 물론이고 전국 대도시에서 증오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엘프에서도 아시안 증오 리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LA 한인회가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지난해 긴축 정책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물가 상승세 둔화 발언에 주목하면서 금리 인상을 머지않아 멈출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앞으로 두어 번 더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멤피스에서 경찰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진 흑인 청년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해리스 부통령은 경찰 내 공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경찰개혁법 조지 플로이드법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처음으로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등에서 기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연방수사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별장에 대해서도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등 과도한 소비자 전가 비용을 내리라고 관련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폐지하거나 줄이고 사무실 근무를 늘리려 애쓰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더 키우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두 나라 공군이 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주요 당대표 주자들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를 언급하며 울분을 토했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LA 다저스의 프리드먼 사장이 성추행 혐의의 트레버 바워를 방출한 것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바우어 방출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2023 시즌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발표했던 한국 프로야구 키움의 이정후 선수가 이제는 타격 폼까지 바꾸며 메이저리그 데뷔에 나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2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예상대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지난해 긴축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파월 의장의 물가 상승세 둔화 발언에 주목하면서 금리 인상을 머지않아 멈출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파월 의장은 이를 의식한 듯 또 앞으로 한 두어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반응은 좋습니다. Y10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 이후 8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며 금리 상단을 4.75%로 높였습니다. 지난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가던 데 비하면
베이비 스텝으로 보폭을 줄였지만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최고 금리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아직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앞으로 두어 번 더 금리를 올리면 적절한 수준이 될 거라고 말해 금리 인상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So we've raised rates 4.5 percentage points, and we're talking about a couple of more rate hikes to get to that level we think is appropriately restrictive. 파월 의장의 현재 물가에 대한 평가도 주목됐습니다.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를 언급해 정책 전환 기대감을 더하게 했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Goods prices is a big sector. 연준의 금리 발표 전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물가 발언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이 2% 급등하는 등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자리 시장에 큰 타격 없이 목표로 한 2% 인플레이션 달성이 가능하다며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8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천 건 줄어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물론이고 최근 3주 연속 20만 건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실업자 수를 늘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고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다수의 전문가는 통화긴축의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실업률이 상당폭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해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등 과도한 소비자 전가 비용을 내리라고 관련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항공사 숨은 수수료 전면 공개와 주유소 그리고 은행 등의 소비자 비용을 줄이라고 촉구한 데 이은 고물가 시대 소비자 요금 인하 규정 2탄입니다. 백악관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체료를 현재 약 $30에서 $8로 줄이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이 제안한 이 규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대통령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최대 $90억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연간 $120억 달하는 연체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부과된다고 소비자보호국은 밝혔습니다. 로히 초프라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소비자가 하루 이틀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현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걱정이라며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게 공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 고물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신용카드사에 부과하는 연체 수수료가 적정 수준의 5배나 많다면서 $8로 내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수수료를 책정한 후에 은행들은 카드 이자율을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체료를 내리면 이자율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 은행 당좌 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과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항공사가 위탁, 휴대 수화물 추가 요금, 항공편 변경, 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 요금에 대한 불필요한 수수료 인하를 연이어 촉구하는 것은 고물가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아직 모두 다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대선 재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제 발표된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정부 관련
페이먼이나 정부 관련 요금을 지급할 때 정부에서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항공사와 관련해서 어린 자녀와 동석하려는 항공사 좌석 수수료도 인하하라고 대상에 포함해놨습니다. 백악관은 규칙 제정 절차를 포함한 정부 조치보다 의회 입법이 빠를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모든 인하 정책, 현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폐지하거나 줄이고 사무실 근무를 늘리려고 애쓰는 가운데 미국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안업체인 캐슬 시스템스가 최근 집계한 미국 10대 주요 도시 사무실의 지난주 평균 이용률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팬데믹으로 사무실이 잠정 폐쇄되기 시작했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입니다. 요일별로는 화요일이 평균 59.8%로 가장 높았고 금요일 26.5%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텍사스의 오스틴과 휴스턴이 60%를 넘었고 이 북가주 실리콘밸리의 샌호세는 41.1%에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제시하거나 사무실에 무료 간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사무실 근무를 지시하는 등 새해 들어서 각 기업들의 출근 요구 강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요 시 당국도 식당과 커피숍 등이 있는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들이 다시 사무실에 출근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31조 달러에 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 한도가 한계에 달하면서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연방 하원 의장인 이 케빈 메카시 의장이 처음으로 만나서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첫 번째 만남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에 합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채 한도를 늘리되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은 막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며 합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I thought this was a good meeting. We promised we would continue the conversation. We'll see if we can get there.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we can find common ground. I really do. 백악관도 양측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화를 했다며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당의 지도자가 확인한 대로 전례가 없고 경제적 재앙인 디폴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동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looking forward to working closely and trying to figure out how he can deliver with Republicans who are willing to work in a good faith bipartisan way. 백악관은 미국과 세계 경제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전제 조건 없이 즉각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 한도 상향의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경 8,200조 원에 이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결국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많아 2011년과 같은 극한 대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고 온화한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또한 밤 최저 기온도 4, 5도가량 높아져서 내일 아침 차가운 아침 공기 조금은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인 내일과 토요일까지도 오늘같이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아침 한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낮 기온도 낮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2도, 해안 지역은 63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상징이었던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이 다시 한인들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는 한국 정부는 흥사단 등 한인사회 협조 속에 지난달 31일 부동산 재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였던 한인타운 인근 흥사단 옛 단소에 대한 에스크로를 종료하고 최종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수교 130주년이었던 지난 2012년 워싱턴 DC 소재 옛 대한제국 주미공사관 건물을 한국 정부가 구입한 경우는 있었지만 해외에 소재한 민간인 주도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확한 매입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계 투자그룹이 지난해 흥사단 측에 제안한 295만 달러보다 낮은 285만 달러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도로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돼 1915년 LA로 터전을 옮긴 흥사단은 1929년 카탈리나 소재 건물을 임대해 단소로 사용했습니다. 1932년 단우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처음으로 자체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단소는 1948년까지 흥사단 본부로 사용됐으며 광복 이후 본진이 서울로 이전하면서 미주위원회로 개칭하고 1979년까지 미주 한인들의 교육 및 사회활동, 권익보호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로한 단우들이 재정적으로 단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누전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지난 1979년 결국 흥사단은 46년 동안 사용했던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매입한 흥사단 옛 단소는 조지안 스타일의 2층짜리 건물 2동이 들어서 있으며 건물 면적 3,550스퀘어피트, 대지 면적 6,225스퀘어피트에 방 11개, 화장실 6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흥사단 옛 단소는 임대주택 등으로 이용되다가 2020년 중국계 부동산 개발회사가 재개발용으로 매입해 2021년 철거 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철거 소식을 접했던 흥사단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이 주축이 돼 건물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LA 관리단과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역사 보존협회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 LA시의 역사문화 기념물로 신청하고 부동산 개발회사의 건물 철거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흥사단 건물의 사적지 지정을 위한 공청회의에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적지 등록 권고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흥사단 지부의 협조 속에 소유자와 매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최종 매입에 이르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랜 기간 공실로 비워져 있던 흥사단 옛 단소 건물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내외부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 뒤 연내에 건축물에 대한 기록화 작업 및 정밀 실측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LA는 물론이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증오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당 정보와 고객들의 식당 리뷰를 싣고 있는 옐프에서조차 아시안 증오 관련 리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옐프가 1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옐프에서 아시안 증오가 담긴 관련 리뷰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옐프에서 아시안 증오 내용이 담기는 경우는
보통 식당 업주가 아시안인 경우 아시안 식당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경우로 일례로 LA에서 코리아 카페를 운영하는 크리스토퍼 왕 씨의 경우 왕 씨가 운영하는 이 식당 리뷰에 이 식당에는 절대 내 개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 식당 업주가 내 개를 가지고 보신탕을 만들 수도 있다. 혹은 이 업주는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식의 리뷰가 올려져 있습니다. 업주인 왕 씨와 이 업소의 단골 손님들이 아시안 증오 내용이 담긴 리뷰에 대해서 옐프 측에 컴플레인을 하자 관련 리뷰를 삭제했습니다. 옐프에 따르면 지난해 옐프에는 2,000건의 인종 차별 리뷰가 올려져 있는데 이 숫자는 전년인 2021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폭증한 수치입니다. 인종 증오 내용을 담은 리뷰에는 흑인이나 라티노 혹은 동성애자들을 겨냥한 혐오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인종 차별 리뷰는 아시안 식당업주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 옐프는 아시안 증오 내용을 담은 리뷰 9건을 삭제했는데 2022년에는 아시안 증오 내용을 담은 리뷰를 무려 475건이나 삭제해야 했습니다. 옐프가 인종 혐오 내용을 담은 글을 삭제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서 때문에 2020년부터 옐프에도 아시안 식당 업주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보기 전에 옐프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2020년 같은 지역의 아시안 식당과 타인종 식당을 비교한 결과 아시안 식당의 매상이 18%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아시안 혐오 정서가 아시안 식당 업주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가져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새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로폰타 가주 검찰총장, 앤서니 포타티노 가주 상원의원, 총기 안전 옹호론자들과 공동으로 총기 안전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포타티노 상원의원은 은폐 총기 휴대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총기 소유자가 은닉 총기 휴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고 허가를 받기 위한 훈련 조건을 강화시키고 은닉 무기를 소지하는 동안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과 학교 주변에서 숨겨진 총기 무장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타티노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이 목표라며 전국에서 벌어지는 총기 관련 범죄 비극은 주민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타티노는 유사한 법안을 지난해에도 상정했지만 최종 통과는 좌절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기존의 총기 규제법과 함께 시너지가 확대돼 미국에서 총기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이 법안이 주의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총기 규제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현행법으로는 무기 구입이 금지된 경우라도 과거 구입 당시에 합법이었다면 총기 소지 권리를 박탈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에는 무엇보다 등록되지 않은 유령 총기가 많은 데다가 규제가 더 허술한 주변의 다른 주들로부터 불법 무기가 반입되기도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특히 재산 관련 범죄는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모두 1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8% 늘었습니다. 살인과 강도, 강간 사건은 크게 줄었고 폭행 사건은 1년 전보다 24% 증가한 82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신에 재산 관련 범죄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까지 이 재산 관련 범죄는 261건으로 1년 전보다 170건이 줄었습니다. 차량 절도는 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고 차량 내 물품 절도는 54%가 감소한 65건이었습니다.
개인 물품 절도도 역시 55%가 줄어든 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LA 국제공항에서 부분 정전 사태가 발생해 일부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등 혼잡을 빚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경 LA 국제공항에서 부분 정전 사태가 발생해 항공사 출도착을 알려주는 터미널 스크린 운영이 중단되고 승객들의 체크인 절차, 보안 검색 모두 지연됐습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부분 정전 사태는 발생 1시간 10분 뒤에 오후 3시 40분에 완전 복원됐다고 밝혔지만 승객들은 이 온전한 시간 1시간 10분을 그냥 공항에서 버린 셈이 됐습니다. 이 부분 정전 사태로 공항 운영이 1시간 10분 동안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사들의 이착륙 모두 지연되고 승객들이 터미널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일단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들은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1시간 10분 동안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LA 시의회가 테넌트 퇴거 유예 조치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한 건물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설립안을 상정했습니다. 한인 존니 시의원이 상정하고 4명의 시의원이 지지한 이 법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대로 렌트 비용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 건물주들을 위해서 LA 시정부가 $1,000,000의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영세 건물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법안은 우선 LA시 주택국이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할 것을 명시합니다. 도움을 받게 되는 영세 건물주는 일정 가격 이하의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여러 건물이나 대형 건물들을 소유한 기업형 건물주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추후에 결정됩니다. LA시의 재정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네시 메히아 LA시 감사관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정부의 재정은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머지않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0억 기금은 인력 증원과 은퇴연금 기금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 6월에 끝나는 2022-23 회계연도 시정부의 세수는 $200억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해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출은 총 $166억 전년 대비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태미킴 얼바인 부시장이 LA 한인타운에서 어제 얼바인 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가주 한인단체들도 이 공식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일 타운 내 JJ 그랜트 호텔에서 태미김 어바인 부시장이 어바인 시장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태미김 부시장의 시장 도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남가주 한인 단체장들과 이날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태미김 어바인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어바인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으며 한인사회를 위해 어바인시 경찰국 인력 증원, 하우징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ason I'm running for mayor is because I support a high quality of life for everyone, not just for a small few. 어바인시 경찰국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트레이닝을 마련하고 더 다양한 인종의 경관이 채용하도록 하고 어바인시에 많은 하이텍 회사가 설립되도록 힘쓴 자신이 시장의 적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미김 부시장은 한인사회에 도움이 절실하다며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o 이번에 얼바인 시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 많이 주세요. 이 자리에는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 협회 회장, 벤박 한미치안 협회 회장, 폴서 펠로스 버디스 시의원,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 노상의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등 6명의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석해 태미김 부시장의 어바인 시장 출마에 지지를 다짐했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 협회 회장입니다. 얼바인시는 예비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선거 없이 본선에서 이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이 되고요. 노상의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일하면은 모두 다 지지하는 게 저희 상공회의소거든요. 태미킴 지금 얼바인 부시장님이 시장님으로 나가는 거를 적극 지지를 하고 한인들을 위해서. 벤박 한미치안협회 회장은 태미김 부시장은 기존의 정치 일관과는 달리 자긴 자신보다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그녀의 시장 출마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One thing I can tell you about Tammy is that she is not an egocentric individual. She puts the community first, and that's not something that most politicians that I've known can do. 폴서 펠로스 버디스 시의원은 태미 김 시장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 언제나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이라며 이런 성격이 시장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she steps up when it's needed.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can definitely tell you about Tammy is that she will help you no matter what. She'll take the shirt off her back. 태미 김 어바인시 부시장은 1971년 한국에서 태어나 1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2015년 어바인의 비영리 단체 코리안 아메리칸 센터를 설립했고 이후 비영리 단체 코리안 복지센터 산하 한미문화센터와 어바인 세종학당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 어바인 시의원 선거에 첫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번원에 위치한 더 파머잔 도살장이 오늘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더 파머잔 도살장 폐쇄를 위해서 투쟁해왔던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아침 7시까지 12시간 동안 철야 집회를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미스필드 식품은 지난해 6월 공식 성명을 통해서 버넌에 위치한 이 도살장을 올해 2월 2일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스미스필드 식품 측은 버넌에 있는 이 도살장에서 약 2천여 명의 직원들이 그동안 일을 해오고 있었다며 이 도살장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싶기 원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타주로 이주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버논의 더 파머잔 도살장에서는 주로 돼지들이 도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절 스타디움의 명물로 평가되는 다절독이 지난 2019년도 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많은 양의 육류가 제품화되는 곳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도 워싱턴 DC 시내에서 어제 아침 출근길에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지하철 직원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전후에서 메릴랜드에서 워싱턴 메트로 포토맥 애비뉴역으로 향하던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과 언쟁을 벌이던 남성이 총기를 뽑아들어 버스에서 내리는 상대방을 따라가 다리에 총을 쏘아 쓰러뜨린 뒤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포토맥 애비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역사 내에서 이용권을 사던 승객의 다리에 총격을 가했고 플랫폼에서 총기를 든 채 한 여성에게 접근했는데 한 철도 직원이 이 젊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고 총격범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의 베네딕트 국장보는 그가 오늘 보여준 영웅적 태도는 기억돼야만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에서 20여 년간 근무해왔던 이 사망자 로버트 커닝햄은 4자녀를 키우며 은퇴를 준비하던 모범적인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후 총격범은 한때 객차에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이 불시에 달려들어 총기를 빼앗으며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해리스 부통령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경찰개혁법 조지 플로이드 법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7일 경찰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해 숨진 29살 흑인 청년 타이리 니컬스의 장례식. 니컬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영상들로 고인을 추모한 장례식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3년 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 폭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We have to fight for justice. We cannot continue to let these people brutalize our kids.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사건을 경찰의 공공안전 보장 임무에 반하는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개혁법 즉 조지 플로이드 법안의 의회 즉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It was not in the interest of keeping the public safe because one must ask, was not it in the interest of keeping the public safe that Tyre Nichols would be with us here today? 조지 플로이드 법안은 2000년 백인 경찰에 의해 목이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따 발의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게 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이 니콜스를 집단 폭행하고 후추 스프레이까지 뿌리는 영상이 공분을 사면서 구타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측은 폭행 가담 경찰관들이 모두 흑인이라고 발표했지만 백인 경찰관도 니콜스에게 테이저건을 쏘는 등 폭행에 가담한 걸 숨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YK 조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FBI가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별장에 대해서도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밀 문건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FBI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과 관련된 필사 노트와 일부 자료 검토 작업을 위해 압수해 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의 바이든 대통령 기밀 문건 반출 사건 관련 수색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수사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은 물론 상원의원이었을 시점에 기밀문건 반출 여부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집에서도 기밀문건이 발견되면서 정부의 기밀문건 관리 시스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전투기를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요청에 서방 측이 현재로서는 노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절대 불가라는 입장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서방 측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30일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단번에 노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측 관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살펴볼 때 실은 시간 문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폴리티코의 지적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구식 공군 항공기를 결국은 새로운 전투기로 교체해서 기기 노후화가 심한 공구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 측이 당장 전투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대화가 유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최근 몇 주 사이 지원 약속이 이루어진 신형 주력 전차 등을 보내주는 데에만 해도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외교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지원 결정이 1월에 내려진 무기들을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고 앞으로 시간이 핵심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2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어제 경기 없었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오후 4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폴 조지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있을 때 상당히 성적이 좋았죠. 올해 성적은 썩 좋지 않은 팀입니다. 레이커스와 인디애나 나란히 24승 28패 기록 중입니다. LA 클리퍼스는 이제 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미러키 벅스와 홈 경기를 갖습니다. 미러키 벅스 동부조에서 보스턴 셀틱스와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팀으로 오늘 클리퍼스 멋진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LA 클리퍼스는 현재 29승 25패로 서부조 4위를 기록 중이고 미러키 벅스는 34승 17패로 동부조 2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동부조가 전체적으로 NBA에서는 조금 성적이 나은 상황입니다. 한편 2월부터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면서 메이저리그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LA 다저스의 프리드먼 사장이 처음 어제 공식 석상에 나서서 트레버 바우어 방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드먼은 바우어 관련해서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했기 때문에 방출을 결정했고 잘한 결정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과의 논의 거친 후에 방출을 결정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구단 수뇌부들과 충분히 회의를 했고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한국의 천재 타자 이정우 선수가 키움의 아리조나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빠른 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타격 폼까지 바꾸면서 WBC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애리조나의 따스한 햇살 아래 이정우가 타격 훈련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MVP 등 완벽한 성적을 거뒀지만 또 한 번 타격 폼 진화를 준비 중입니다. 테이크백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팔도 낮추고. 지난달 거물 에이전트 스카포라스와 계약한 만큼 마음은 이미 미국 무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정우의 잠재력은 보라스가 적극적으로 매달릴 정도란 평가입니다. 미국 생각이 아예 없었을 때부터 저한테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그 당시에 계약을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시고 연락도 계속 주셨었는데, 새 타격폼의 시험대가 될 첫 무대는 WBC. 오타니와 다르비슈 등 빅리그 강속구 투수들과의 맞대결 성적이 미국 진출의 관건입니다. 손발을 맞출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7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오일머니를 퍼붓고 있다는 비난은 여전합니다. YTN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총회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를 2027년 남자 아시안컵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4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최고 권위의 국가대항전인 아시안컵은 2019년 대회부터 3회 연속으로 중동 국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Time has come for football in Asia to begin a new era. It will be both an honor and a privilege for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o host the Asian Cup in 2027. 사우디는 오는 7월 열리는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도 공식 후원사를 자청하며 지갑을 여는 등 국제 축구계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거액의 상금으로 PGA 선수들을 빼와 리브 골프를 출범시키더니 세계 최대 자동차 경주 대회 F1 대회를 개최하는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손이 미치는 스포츠 영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이미 서아시아 최초로 2029 동계 아시안 게임도 유치한 사우디가 호날두를 자국 리그로 영입한 것도 2030년 월드컵 대회 유치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This is part of our Vision 2030. Basically, Vision 2030 is a transformational footprint that we are following in Saudi Arabia that would benefit back Saudi Arabia and the world. 석유 의존을 끝내고 경제 체질 바꾸기에 나선 사우디를 향해 인권단체들은 스포츠를 인권 탄압국 이미지 세탁에 이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